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된 한국 S3 솔루션 엔지니어 석상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해양 쓰레기라는 국제적인 환경 문제를 공공 데이터와 GIS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잠시 온라인 세미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미나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세션이 끝난 후에는 본 세미나에 대한 간단한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 세미나 진행과 관련해서 활용될 예정이며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께 금일 발표 자료를 전달드릴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컴퓨터의 경우 우측에 질문창을 통해 질문을 해주시고 핸드폰으로 접속하셨을 경우에는 하단 질문 탭에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지막 Q&A 세션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메일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공 데이터로 보는 해양 쓰레기 현황 및 관리 방안 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 관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우리가 직면한 현황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GIS가 어떻게 역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장에서는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이 모든 내용을 기반으로 데모 및 시연을 통해 국내외 해양 쓰레기 발생 및 처리, 관리 사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해양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약 1000만 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의 별보다 무려 500배가 많은 51조 개라고 하는 엄청난 수치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바다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약 99%가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해양 생물의 생태계를 위협하게 되고 매년 100만 마리 이상의 바다새가 죽어가는 것으로 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양 쓰레기는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수돗물을 마시기도 하고 생선이 먹은 플라스틱을 우리가 다시 섭취하기도 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대기 속을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속도로 플라스틱을 생산, 소비, 관리할 경우 2050년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바다에 더 많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해양 쓰레기는 비단 해양 생물이나 해양 환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기와 육상 동물 그리고 인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 국내 해양 쓰레기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약 58%가 플라스틱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스티로폼과 나무, 유리 등이 위치한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해양 쓰레기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기인한 외국기인 쓰레기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외국기인 쓰레기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해안가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와 플라스틱 소비량 대비 관리 지수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지도의 색상은 인구의 수를 점진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원형 차트는 플라스틱의 소비량과 관리 지수를 함께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플라스틱의 총 소비량의 절반가량이 아시아에서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그리고 베트남, 대만 등에서 많은 플라스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블러의 지리학 제1법칙에 보면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고, 하지만 가까이 있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 더욱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양 쓰레기의 주범이 되는 플라스틱의 최대 소비 지역과 인접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이 해양 쓰레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변수로서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의 사고를 전 세계적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양 쓰레기 문제는 이 공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데이터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간에 조금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열된 수치로 이루어진 디지털 자료는 그 자체로서 매우 가치 있는 자료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관리될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표현하고 있는 또 담고 있는 그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도표들을 차트나 여러 가지 그래프 등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보기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공간 데이터의 시각화는 데이터의 위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GIS, 즉 공간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GIS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준말로 정보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GIS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위치 정보를 포함한 공간 데이터를 취급한다는 점에서 다른 정보 시스템과는 차별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공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보다 유의미한 공간 정보를 생산해내고 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GIS 기술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속도와 발맞춰서 점차 진화하고 있는데요. 초기 이 GIS 기술이 개발되었을 당시에는 소수의 전문가만이 접근할 수 있는 도구로서 데스크탑 중심의 소프트웨어로 발전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에 GIS가 점차 보편화되고 이를 다양한 사람과 함께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는 업무 지원 도구로서의 성격이 발전하게 되면서 서버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3세대 GIS에서는 클라우드를 통한 기관의 자산 등록과 공유 그리고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오스페셜 클라우드로서의 웹GIS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클라우드가 하나 둘 모여서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을 제4세대 GIS의 발전 방향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오스페셜 클라우드는 전통적인 데이터 유지 관리 또는 데이터 매핑 시각화,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이 결과를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면서 의사결정을 이루어내는, 즉 세상을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운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까요? 이 문제는 인간 문명 발전의 역사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인류학자는 인간의 문명이 사람이 가진 생물학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전화기가 인간의 목소리의 연장이고 자동차는 다리의 연장이다. 그리고 컴퓨터는 인간의 두뇌의 연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부상하는 기술들이 어떠한 생물학적 연장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는 사물인터넷,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가상, 증강현실 기술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크게 보면 두뇌의 연장선상에서 우뇌의 기능에 해당하는 확장을 지원을 하고 있고 단순한 정량적 계산을 넘어서 공간적 개념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비단순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앞으로의 데이터 분석가의 역할은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정량적인 통계 분석을 넘어서 미래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평가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예측 그리고 예방, 처방 분석의 능력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그리고 객관적인 결과의 도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개입을 가능한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서 봤던 클라우드나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구사하는 기술들은 모두 의사결정 방법이 이 기술 분석과 진단 분석을 넘어 예측, 처방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것들을 지원하는 기술로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처방 분석으로 나아가면서 의사결정이 자동화되는 곧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구조로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지오스페셜 클라우드는 이러한 신기술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데모에서는 해양 쓰레기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고 과연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분석의 내용은 공간 분석 워크플로우 7단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한 뒤에 이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 준비 단계입니다. 데이터 준비는 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일 것이고 우리가 접근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의 관심 영역이 되는 데이터만 남기고 나머지를 소거해 나가는 정비 작업을 거친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값들을 계산해서 추가하는 형식이 모두 데이터 준비 단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다 완료가 되면 비로소 공간 분석의 가장 기초 단계가 되는 위치 활성화 단계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 위치 활성화 단계는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주소나 좌표, 지명과 같은 비공간적인 참조 정보를 통해서 이것을 실제 지도상에 위치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이터 시각화 단계에서는 앞서 만들었던 위치 활성화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차트와 표, 그리고 다이어그램, 지도까지 만들어내면서 이 데이터와 지도가 이 공간과 이 수치가 서로 보여주는 관계성이 어떻게 나는지를 간략하게 탐색할 수 있는 탐색적 공간 분석의 단계에 해당할 것이고요. 다음 4단계 통계 분석에서는 앞서 데이터 시각화 단계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수치학적인 측면에서 기술 통계부터 시작을 한 회귀 분석, 그리고 나아가서 관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 분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부터 비로소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진단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5단계 공간 분석에서 이제 비로소 공간 분석이라고 하는 측면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해서 데이터 시각화 단계에서도 볼 수 없었고 단순한 통계 분석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 지리 공간적으로 이 공간과 공간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과 분포 그리고 인접성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공간 분석의 단계가 진행이 될 것이고 다음 6단계 반복 심화 분석 단계에서는 비로소 예측 분석이 활성화되는 단계로 앞서 5단계에 걸쳐 분석되었던 모든 내용들을 하나의 데이터 분석 모델로 작성을 하고 이 뒤에 새롭게 취득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똑같은 분석 모델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신속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공간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다량으로 축적된 시공간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데이터 혹은 짧은 시간 단절된 데이터로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패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비로소 내일, 모레 그리고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예측 분석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처방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단계 결과 공유 측면에서는 만들어진 결과를 단순히 보고서로 작성한다거나 논문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모든 내용들을 시민과 함께 생각을 정렬하기 위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 혹은 시행자 측면에서는 앞서 분석된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정책을 입안하고 이것의 시행 결과를 우수 사례로서 표준화해서 전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이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 체계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공간분석 워크플로우의 기본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공간분석 워크플로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다 드렸고 지금부터 진행될 모든 데모는 여기에서 보시는 이 노란색 글씨로 표현된 각 단계별로 저희가 해양 쓰레기 조사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준비 단계입니다. 저희가 분석하고자 했던 것은 국내 해양 쓰레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취득한 자료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해양환경공단에서 등록해 놓은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해양 쓰레기 조사 처리 정보입니다. 이 데이터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개년 동안 해양환경공단에서 진행했던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결과를 나타낸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수집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특정 해변이나 해수욕장, 마을 이름과 같은 간접적인 위치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좌표에 대한 정보는 전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남해에 해당하는지 동해, 서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양 경계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좌표와 해양 경계를 추가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 매봉산 동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 산맥을 기준으로 부산 모룬대와 전남 해남군의 사자산을 중심으로 선을 그었고 그 선에서 뻗어나오는 가상의 선을 중심으로 서쪽을 서해, 남쪽을 남해, 그리고 동쪽을 동해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시 이 데이터를 엑셀 데이터로 한번 변환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데이터 준비 단계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위치 활성화 단계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더 이상 도표가 아니라 좌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공간 데이터로 변환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시연을 통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엑셀과 같은 형식의 테이블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만들어진 엑셀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이 데이터는 그냥 일반적인 테이블 자료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언제 조사되었는지, 그리고 쓰레기 개수가 어떻게 되고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정보가 보이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추가해 놓았던 경위도 좌표 값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위치 활성화 작업을 통해서 공간 데이터로 시각화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위치 활성화 작업을 거치게 되면 이 데이터는 더 이상 도표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아니라 위치 정보를 포함한 공간 데이터로 변환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공간 데이터로 변환된 모든 자료는 그 공간이 표현하는 지점뿐만 아니라 그 지점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로 관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지점에서 조사되었던 내용이 무엇이고 이 지점을 조사했던 단체가 누구인지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서 변환되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 활성화 단계는 사람들이 보다 비전문가일지라도 보다 손쉽게 공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 세 번째 탐색적 데이터 분석 단계, 데이터 시각화 단계에서는 앞서 보셨던 여러 가지 좌표 정보라든지 그 연도, 단체, 구분 또는 쓰레기 발생 개수와 같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해서 이것을 지도나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하는 과정인데요. 가장 먼저 좌표와 같은 항목은 저희가 지도로 변환을 해서 어디에 쓰레기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가 있었고, 쓰레기 발생 개수나 지역과 같은 숫자와 문자 데이터는 다양한 차트로 시각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데이터를 열어보지 않으면 몰랐던 정보들이 이렇게 시각화되기 시작했고, 저희는 이 데이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국내 해양 쓰레기가 지난 10년간 어떤 발생 패턴을 보였는지를 분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여드릴 것은 이 데이터 시각화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해양 쓰레기 발생 10개년 분석 결과입니다. 이 부분도 라이브 데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로 우리가 10년 동안 진행되었던 해양 쓰레기 발생 패턴을 분석해 놓은 결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10년간 15만 8천 지점이라고 하는 많은 지점에서 해양 쓰레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발생의 빈도를 보면 플라스틱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것을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뒤이어서 스티로폼 그리고 외국 기인 쓰레기 또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의 해양 경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동해보다는 서해보다는 남해가 조금 더 많은 쓰레기가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을 시기열적으로 본다면 일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구간은 있지만 2008년보다 2017년으로 진행되면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의 발생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모든 지역의 평균 발생량을 이 빨간 선이라고 봤을 때 이 기준선 위로 올라오는 지역 중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 마산, 그리고 포항, 그리고 통영이 있겠습니다. 이 세 군데의 지역이 평균을 웃돌면서도 가장 많은 쓰레기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시작할 때는 이 세 지역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이 분석의 심화 과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진행하였던 내용은 10개년에 대한 발생 패턴도 보았지만 해양 쓰레기가 발생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탑3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분석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부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많은 지역은 마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포항, 세 번째가 통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하나하나 뜯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산 지역에서 10년 동안 조사되었던 지점은 전체 5,900 지점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 또한 플라스틱이 아주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또 스티로폼이 연속해서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시계열적인 해양 쓰레기 발생 패턴을 보면 이야기가 약간 달라집니다. 마산은 분명 해양 쓰레기의 총량이 가장 많이 기록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 쓰레기의 발생 패턴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산 지역의 해양 쓰레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거나 정책을 집행한다라고 했을 때 보다 쓰레기 수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쓰레기를 예방한다거나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과학적인 분석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포항은 마산과의 정반대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을 한번 보시면 포항은 10년 동안 7,900 지점에서 해양 쓰레기가 조사가 된 바 있고요. 스티로폼은 거의 없고 대다수가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는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열적인 패턴 또한 마산과는 정반대로 2008년에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쓰레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실제로 해양 쓰레기 발생 관계 분석 표에서 보시면 플라스틱이 가장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이 쓰레기의 대부분은 부표, 음식물 포장지, 플라스틱병, 그리고 밧줄, 낚싯줄, 뚜껑, 그릇 등 여러 가지 낚시나 관광
이후에 발생되는 부산물로서 남는 그러한 쓰레기의 종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포항 지역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의 특성상 쓰레기의 발생 패턴이 조금 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통영 사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패턴 중에서 통영이 그나마 가장 특이한 패턴을 보여주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통영은 마산과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5,900 지점에 대한 쓰레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보다는 유리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뒤이어서 스티로폼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에 대표적으로 통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계열적인 패턴을 보면 2008년에는 크게 조사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10년, 11년에 걸치면서 엄청나게 급증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2011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급락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는 그 패턴이 안정화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이러한 패턴이 왜 발생했을까? 저희는 여기서부터 궁금증을 가지고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가 두 가지 정도가 압축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다음 장표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제 통계, 단순한 데이터 탐색을 넘어서 통계 분석, 그리고 통계 분석을 넘은 공간 분석의 단계에서 이 지역을 평가하기로 했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이 통영의 그래프의 추이가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급증했다가 급락하는 패턴, 그리고 이것이 안정화돼서 유지되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2010년에 도대체 통영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해양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을 했던 결과, 바로 이 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은 태풍으로 나타났는데요. 2010년에 국내를 관통한 태풍은 곰파스, 그리고 무란티, 그리고 덴무라고 하는 세 가지 태풍으로 압축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 지역을, 우리나라를 통과했던 이렇게 세 가지 태풍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 태풍 중에 특히 태풍 덴무라고 하는 태풍은 이 통영 지역을 완벽하게 관통했던 순간 최대 초속 40.7m의 아주 강한 태풍이었습니다. 이 태풍이 관측된 자료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 태풍이 통영 인근에 북상했을 때 당시의 시각은 8월 11일,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당시에 촬영된 위성 영상을 살펴보면 8월 11일에 촬영된 위성 영상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이 시간대에 통영 인근에 이 태풍이 위치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에 통영의 해양 쓰레기의 증가는 이 태풍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반대로 2010년 이후 2011년을 기점으로 왜 이 쓰레기의 발생량이 줄어들었는지를 살펴보았더니, 통영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폐스티로폼 의무 회수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통영시에는 스티로폼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 통영시가 2011년을 기점으로 이 폐스티로폼 의무 회수제를 시행하면서 실제로 스티로폼의 발생 빈도가 80% 이상이 절감된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통영시는 아주 성공적인 제도를 제때 시행을 해서 전국적인 표준화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를 만들어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넘어가면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해양 쓰레기 조사를 한다고 해서 해양 쓰레기 데이터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닙니다. 공간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는 우리 지구상에 위치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위치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이 복잡한 문제를 하나의 변수로서 설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내고 우리가 지원해야 될, 지향해야 할 서비스의 방향은 우리 대한민국에 국한된 서비스가 아니라 이것의 스케일을 보다 넓혀서 전국, 전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거듭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북상하고 있는 태풍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태풍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향권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대비책을 마련할 이유는 없겠지만 이것이 마치 예전 2002년에 우리를 통과했던 그리고 큰 피해를 안겨줬던 태풍 루사라고 하던가 2010년에 곰파스와 같은 태풍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서 초속과 영향권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해양 쓰레기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주민분들의 안전까지도 고려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열적인 데이터의 집약 그리고 축적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스케일을 한국에서 전 세계로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랍스터를 포획하는 그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쓰레기 핫스팟과 랍스터 서식지 지도를 만든 사례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랍스터의 서식지 지도와 쓰레기 핫스팟이 겹쳐서 우리가 쓰레기 회수 계획을 세웠더니 실제로 우리가 수색해야 될 지역에서 95%를 축소할 수 있었다고 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업무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가 된 바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해곡과 연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라이브 데모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구는 3차원의 구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해곡이라고 하는 3차원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2차원 지도가 아니라 3차원의 지도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구 형태의 지구 안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깊은 해곡을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해곡이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 아래까지 깊이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래에 형성되고 있는 쓰레기의 침정물이 얼마만큼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시각적으로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어야 이 쓰레기를 조사하는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최근에는 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드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우리가 가기 힘든 지역을 지금 최신의 데이터를 아주 고해상도의 이미지로 출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 쓰레기 조사에서도 이 드론이라고 하는 기술이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좌측에 보시는 게 위성 사진이고 우측에 보시는 게 드론으로 촬영된 사진이라고 하면 좌측에 있는 위성 사진은 넓은 지역을 표현하는 반면에 자세한 지역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이 현재가 아닌 과거의 영상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드론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을 고해상도 사진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쓰레기의 크기도 판별을 할 수가 있고 이 쓰레기의 밀도나 그리고 쓰레기의 종류 등을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해상도 영상 기반의 쓰레기 크기 또는 위치에 따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저기 수거하는 우선순위를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여러 단체들이 드론을 활용을 해서 해양 쓰레기를 정화하고 수거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쓰레기 수거 계획에 우선순위가 정해졌다라고 가정했을 때 현장 조사를 다시 수행하여야 할 경우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현장 데이터의 수집은 종이 대장과 민간 단체의 운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 이후에 이 데이터를 디지털라이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디지털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기술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조사 요원은 현장에서 직접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게 될 것이고 수집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좌표를 포함한 공간 데이터로 전산화되어서 클라우드 서버에 등록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내 조사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조사 지점 그리고 내가 속한 단체가 어디인지를 설정을 하고 내가 조사했던 조사의 위치를 지도 기반으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좌표 정보의 취득이 가능할 것이고 보다 직관적인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렇게 조사가 완료된 지점에 대해서 이 지역에 발생했던 쓰레기의 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신속하게 입력을 하게 될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이 지역의 특이사항이 어떤 것들이 발견되고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실시간 상황판으로서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테스트 겸 등록했던 데이터가 8건이 있다는 것이고 이 데이터가 등록된 지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지역을 조사했던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그리고 이것이 업무 총량 대비 몇 %가 진행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입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경기도 인근의 조사 지역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지역에서 조사된 정보가 아까 보셨던 모든 정보를 포함함과 동시에 위도와 경도와 같은 좌표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촬영된 이러한 사진 정보까지도 완벽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이렇게 등록된 자원은 실시간 상황판을 통해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전국에서 기록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으로서 작동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전체 지역에 대한 조사 진행률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 모니터링과 업무 지시가 가능해지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라고 하면 이 자료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좌표가 그대로 포함된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의 좌표 계산 과정 없이 그 즉시 활용 가능한 자료로 운영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분석해 놓은 이 분석 모델에 의거해서 여기서 보고 계시는 다양한 데이터 시각화와 분석 기법들을 수집된 데이터로 그 즉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반복 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데이터를 취득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반복되면서 이 모든 프로그레스가 다시 한번 실행되는 반복 분석의 작업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랜 기간 동안 수집된 시공간, 빅데이터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해양 오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이에 따른 인류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시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면 연구진은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위치를 기반으로 쓰레기가 모여서 형성하는 플라스틱 섬을 추정하는 것으로 공간 분석을 시작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의 위치와 해상풍, 그리고 해류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리 통계학적으로 형성되는 밀도를 먼저 계산을 하였고요. 그 밀도의 반경을 플라스틱 섬으로 추정을 하였는데요. 이어서 이 플라스틱 섬과 주변 생물의 이동 패턴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습니다. 바다 거북이, 그리고 상어, 고래를 포함한 해양 생물에서부터 바다 새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GPS 신호 데이터를 취득해서 활용을 하였는데 그 결과 크게 플라스틱 섬 주변을 배회하는 종과 이를 우회하는 종으로 크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바다 거북이의 일종인 장수 거북이는 이 섬 주변을 맴돌면서 장거리를 이동하는 대표적인 종으로 분석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플라스틱 섬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수행한 결과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을 등에 업고 헤엄치어 가는 거북이의 모습이 발견되면서 지속적인 플라스틱 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해안가에 서식하고 있는 카나리아 대합 조개 그리고 홍합이라는 두 종을 선별하여서 서식지 분석을 수행하였는데요. 이 종은 바닷물을 먹고 걸러내는 데에서 양분을 섭취하는 조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최근에 장기와 근육이 기형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조개가 계속해서 발견됨에 따라 혹시 플라스틱 섬이 이 조개의 서식 환경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연구진이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에는 이제 규산염이나 염도, 질산염, 해안가, 온도, 일반적으로
조개 서식 환경에 작용할 수 있는 이러한 변수들과 더불어서 아까 보셨던 플라스틱 섬과 이 해안가가 말하고 있는 그 거리에 대한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분석은 이제 그 머신러닝 기법의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대합 조개 홍합의 서식 환경을 해치는 변수 중 하나로 플라스틱 섬과 이 해안가의 거리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1차적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분석 내용이 중요한 것은 특정 공간이 가지고 있는 온도 그리고 염도와 같이 기록된 수치뿐만 아니라 객체와 객체, 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객체와 인접한 객체 간의 위치 또한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 중에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공간 데이터는 다양한 방식의 다방면의 분석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정보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단순히 보고서나 또는 논문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하고 또 접근할 수 있는 웹 컨텐츠로 공유되는 것이 지속적인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또 연구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웹 서비스 자원들을 널리 활용을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앞서 분석되었던 모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해양 쓰레기의 현재 관리 워크플로우를 정리해보면 조사 전 단계, 그리고 조사 진행 단계, 그리고 조사 후 단계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먼저 조사 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시행 계획에 근거하여 우리가 쓰레기를 조사해야 할 조사구를 먼저 선정을 할 것이고 그 조사구의 크기나 개수, 면적에 따라 조사 요원을 배치를 할 텐데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플라스틱을 규제한다거나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수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 진행 단계에서는 수거나 조사, 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들을 다시 디지털라이징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일반적인 이런 프로세스를 가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GIS를 활용한 해양 쓰레기 관리 워크플로우로 관리된다고 하면 조사 전 단계에서는 단순히 이 지역이 쓰레기가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사 지역을 이렇게 선정하고 이 면적에 대해서 100명을 배치하고 이러한 형식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쓰레기 핫스팟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생물의 서식지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고해성도 영상을 통해서 바라봤더니 쓰레기가 밀집된 지역이 어딘지가 판별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지역의 조사부는 이렇게 10개로 할당을 하고 이 지역의 조사 요원은 100명으로 할당하겠습니다. 하는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 조사 진행 단계에서는 당연히 아까 보셨던 처럼 종이 대장이 아니라 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 현장 데이터를 그 즉시 수집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이를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사 후 단계에서는 모든 자료가 이미 공간 데이터로 수집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료의 입력과 처리 단계가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이 분석의 결과가 더 이상 보고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석 페이지로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지도와 차트 등을 서로 연계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이해를 보다 직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자료로서 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실시간 태풍이라던가 홍수에 대한 침수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던가 장기간에 걸쳐서 수집된 시공간 빅데이터 등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종합을 하면 우리가 더욱 풍부하고 견고한 5개년의 기본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해양자원 통합 플랫폼을 만든다 혹은 지오스페셜 클라우드를 만든다라고 하는 측면은 단순히 이 클라우드를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창고로서 적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어떠한 계산을 위한 컴퓨팅 기술이 집약된 것도 아니고 이를테면 전통적인 GIS, 지도 제작을 담당하는 GIS 기술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셨던 것처럼 현장 조사와 분석, 그리고 뷰어, 그리고 상황판까지 모든 기술들이 종합되어서 이 클라우드 기술에 집약되어야 할 것이고 이 클라우드에 집약된 모든 컨텐츠들은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 GIS 컨텐츠로 개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총 결론을 내보면 우리가 국가 해양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기본 계획을 세우고 공간 계획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수부, 그리고 해조원, 해양과학기술원, 수산과학원, 환경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여러 비영리 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국토부, 정보통신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들이 서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게 될 텐데요. 이것이 정말 하나의 클라우드가 아닌 여러 클라우드가 모여서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61개의 해양공간정보 시스템이 하나의 클라우드가 아닌 여러 클라우드가 형성하는 커뮤니티로 뭉쳐서 제4세대 GIS, 즉 분산 GIS의 시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얼른 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세미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들어왔던 질문이 데이터가 없으면 분석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실제 이 데이터가 항상 데이터 분석에 걸림돌이 되는 건 이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수집하는가에 대해 달려 있습니다. 특히나 GIS라고 하는 것은 공간 데이터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쉽게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공간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진을 하나 찍더라도 그 사진에는 좌표가 포함되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트위터를 올릴 때 혹은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할 때도 내가 GPS 신호를 켜놓는다고 하면 그 포스팅된 시각에 내 위치가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데이터가 공간 데이터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또 다른 인사이트를 발굴해내는 좋은 정보로 순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 혹은 관련자 분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손쉽게 또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께서 지금 좌표계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좌표계는 실제로 추가할 때 위경도 좌표를 중심으로 저희가 그 지역을 추가했기 때문에 WGS 1984 기준으로 수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게 TM 좌표계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걸 답변 드리고요. 연차별 추세 분석에서 정점 횟수와 차이는 표준화를 하신 건가요? 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따로 표준화한 것은 아니고 이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일종의 조사가 되었을 때 기록된 쓰레기 발생 개수를 중심으로 합산을 해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따로 뭐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분율 차트나 그런 것을 활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회귀 분석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제가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회귀 분석은 아크지아이스 최신 버전에서 추가되었던 랜덤 포레스트 기반의 리그레션 모델 분석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별도의 R과 같은 혹은 파이썬과 같은 외부 소프트웨어하고도 이렇게 언어하고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오늘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것은 이제 순수 아크지아이스에 포함된 회귀 분석 도구를 활용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통합 정보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그 관리 현황에 대해서 의논해 보셨는지요? 하는 질문이 들어오셨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 컨텐츠를 작성하면서 기관에 미리 컨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그리고 분석한 결과가
아주 공신력 있게 뭐 논문으로 집필되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GIS 관점에서는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 환경과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라고 하는 조언을 얻는 자리로도 활용을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 관련 기관과는 이렇게 미팅을 수행하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자리가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는 지점과 지점 사이에 대한 영향은 해당 프로그램으로 모델링 혹은 예측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지점과 지점 사이의 서로의 영향은 기본적으로 GIS는 가까울수록 가중치를 많이 주는 분석 기법이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배제하고 분석하는 것도 가능할 텐데 특정 쓰레기가 서로 계속 붙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공간적인 상관관계 측면에서 이제 지수, 모란자이라고 하는 지수로서 분석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쓰레기가 서로 당겨 붙는, 몰려있는 패턴을 보이는지 아니면 서로 밀어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분산된 패턴을 보이는지 혹은 통계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씩 정리를 할게요. 그 비즈니스 분야로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일단 뭐 제가 직접 해양 분야에 종사했던 거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실제 지금 해양 쓰레기를 조사하고 또 수거하고 정화하는 이런 비즈니스에서 GIS를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지금 유엔에서 계획하고 있는 아주 큰 프로젝트 중에 이렇게 바다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바다 경로를 예측을 해서 그 중간에 큰 하나의 일종의 댐과 같은 형식의 구조물을 설치해서 해양 쓰레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오션 GIS라고 하는 영역은 제가 오늘 발표한 것은 해양 쓰레기에만 초점을 두긴 했지만 해도 제작이나 내비게이션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로서 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직접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고 미팅을 하면 조금 더 좋은 내용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 중에 보여주셨던 해저 등고 데이터는 에스리의 어떤 서비스인가요? 라는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해저 등고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에스리가 포함한 이제 전 세계를 커버하는 DM 자료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오늘 시연에서 보여드렸던 자료는 어떤 특정 지자체나 기관에서 직접 소나와 같은 이런 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보다 정밀하게 작업을 했던 그런 그 DM을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에스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등고 데이터보다는 훨씬 더 품질이 좋을 수 있다는 점 이제 참조해 주시고요. 저런 3차원의 그 해저를 만들어내는 기능은 오늘 미처 소개하지 못한 해도 제작 쪽에 있는 기능으로 나중에 한번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해당 내용으로도 웨비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크지아이스 포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진행하면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자료들은 아크지아이스 온라인 또는 아크지아이스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제품 중심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크지아이스 온라인은 아크지아이스 그 S3 본사에서 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사스 서비스로 이제 아크지아이스 계정이 있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긴 한데 제가 마지막에 분석적으로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은 필요에 따라서 일부 구매를 하셔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일반인도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물론입니다. 아크세스 온라인이랑 기관에 라이선스가 있다라고 하면 인사이트 프로그램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쓰레기 관리에 있어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의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점에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 국내 해양 쓰레기 데이터로부터 쓰레기 핫스팟 지역 분석을 더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국내 해양 쓰레기 데이터가 제가 취득한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점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10년 동안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이 공간적인 수준이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같은 지점에 계속해서 축적되는 형상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서 실제로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어느 지역이 핫스팟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사실상 쉽지는 않은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현장 데이터 수집 기술들을 여러 방면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 핫스팟 분석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 혹시나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좋은 자료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핫스팟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발표 자료는 이 세미나, 웨비나 종료할 때 나가실 때 설문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발표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미나 중에 보여주셨던 컨퍼런스 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에스리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나요? 라고 검색어나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제가 인용했던 동영상 자료는 모두 뒤편에 제가 업데이트는 할 텐데 일단 2019년 3월에 진행되었던 데브 서밋이십니다. 에스리에서 진행됐던 데브 서밋이라는 컨퍼런스에서 진행됐던 내용이고요. 유튜브에서 데브 서밋 2019라고 입력을 하시면 아까 보셨던 내용과 더불어서 아주 많은 내용들이 이제 업로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녹지 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다음 웨비나는 미세먼지를 주제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 할 때 녹지 공간에 대해서 조금 터치를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해양 쓰레기가 해외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직접 쓰레기를 조사해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보고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이 쓰레기 겉면의 표지 같은 스티커와 같은 그런 것들로 판별을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외국 그 언어와 같은 것들을 뭐 원산지나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 해외로부터 이것이 날라왔다 이런 것을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될까요? 네. 그러면 다음 웨비나는 언제 계획하시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웨비나는 저희가 빠르면 4월 말 그리고 늦으면 한 5월 초중순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광역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의 버퍼를 두고 진행하고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관심이 대단히 많으신데요.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답변은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더 이상 들어오는 답변이 없으면 지금 3시가 넘었기 때문에 웨비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웨비나에도 큰 관심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